자, 먼저 이제 볼 게 이제 아시아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미디에서. 예. 자, 여기 이제 보면 그 아시아가 이제 최초의 이제 그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했던 국가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분열돼 갖고 다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로 넘어가는데, 자, 아시아가 이렇게 이제 세계를 이제 서아시아 지역을 그 정복하고 나서 리디아 다시 이 나라가 이제 멸망하죠. 나중에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 이렇게 넘어가고, 이걸 다시 이제 통일한 나라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예요. 예. 자, 그런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테게스 상류에 그 트그리스 상류에 이르는 아시아는 기원전 7세기 전반에 철제 무기와 그다음에 우수한 이제 기마병. 철제 무기는 이제 아까 이제 시타이트한테 배운 거죠. 우수한 기마병을 이용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서아시아 지역의 대부분 통일했다 했겠죠. 여기 눈여볼 게 뭐냐면 말이 끄는 전차에도 이 기만을 사용했다는 기마병. 그래서 기만하는 것은 이 말을 타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군사적 원동력이 되었다. 발달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집트까지 정복했고요. 자, 아시아는 직할지 총독을 파견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등 중앙 집권을 강화했으며 이 강압적인 통치에 대한 피정복민의 반발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그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정복민에 대해서 상당히 가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약자 태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말을 안 들으면 강제로 다른 곳에 이주시켰어. 반란이 일어나면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켰고요.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피정복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아시아를 멸망시키는 어떤 배경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시아에 대해서 좀 더 약간 보충 설명하면, 자, 아시아는 철저히 군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군국주의적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가혹한 통치 정책들. 그래갖고 이제 3인 정책, 강제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정책이고, 말 안 들으면 대량 학살도 이제 감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딱 이제 지리적 위치가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딱 이렇게 그 동서양의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 이라크나 뭐 이란 요쪽 지역은 대개 보면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공통점은 뭐냐면 상공업이나 무역이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상공업이나 무역이 발달됐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 볼 때는 이제 고대 동방무역 문화, 수메르 문화를 모방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제 이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구가 됐던 것이 뭐냐면, 이 아시아의 이제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슈르바니발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슈르바니발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형 도서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때 도서관은 이 점토판 도서관이죠. 종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인제 요게 이제 이 도서관에 있는 점토판 도서를 발견하면서 이 아시아 역사를 인제 뭐냐면 연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도 요 점토판 도서관에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문화적 의미가 있다,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수도는 어디냐? 여기에 니네바라는 곳이 있어요. 예. 니네바가 이제 아시아의 수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수도 니네바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갖췄고, 그리고 도로도 정비했고요. 그다음에 직할지에 총독도 파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중세 정책, 세금 되게 부과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자원도 고갈하고 피아파 민족에 대한 강압적인 통치 등등을 해 갖고 이민족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 그 칼디아인들, 예, 칼디아라는 곳이 어디냐면 인제 오늘날 요쪽 바빌론 쪽이죠. 여기에 칼디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결국엔 수도인 니네바가 인제 함락이 됐고요. 요 칼데인들이 인제 세웠던 나라가 신바빌로니아죠. 바빌로니아는 이제 3 개의 국가 제국으로 구성됐다 그랬죠. 고바빌로니아, 중바빌로니아,
신바벨로니아. 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가 망한 후에 이게 4개 국가 이집트, 메디아, 리디아, 신바벨로니아 이렇게 분열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아시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요거 관련돼 갖고 이제 잠깐 서양사 개동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동부 지중해 여러 나라들의 연안의 작은 나라들의 활동 시기는 그리 길지 않았다. 기원전 천년기 전반에 오리엔트사의 흐름은 오리엔트 세계를 통일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 가업은 먼저 성공한 나라가 아시아였다. 자, 세모족 계통의 아시아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것이지만 장기간의 메소포타미아의 주된 세력 밖에서 그 영향을 받으며 미미한 존재를 계속하였다. 자, 이러한 아시아가 두각을 나타나게 된 것은 기원전 2000년기에 미타니가 시타이트 압력을 쇠퇴한 요 미타니는 예전에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인도 유도부족 계통의 그런 민족이에요. 자, 미타니의 지배에 벗어나 독립한 후부터였다. 티그리스 상류에 위치한 수도 아슈르가 이제 그을 중심으로 그 세력을 확대시켰고 그리고 11세기 때 말에 북으로는 흑해, 그다음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까지 이뤘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아슈르는 초창기 때의 수도예요. 그래서 그 아시아 명칭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아시아는 이러한 그 정복과 팽창 과정을 해서 피정복민들의 전체적인 강제 이주, 대학살, 그다음에 약탈, 파괴 등으로 잔인한 군국주의 성격을 남김없이 발휘했다. 그러나 오리엔트사의 전환기의 격동에 심하였던 탓인지 기원전 천년기 초까지 비교적 잠잠했던 아시아는 재빨리 이제 제철 기술을 비해서 철제 무기를 무장한 강력한 군대와 전차를 갖고 오리엔트를 통일할 수 있는 정복 전쟁이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전차뿐만 아니라 기마수들고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원전 8세기에 드디어 오리엔트 전체를 지배한 대제국을 건설했고 수도회를 니네바로 옮겼다. 네, 있죠. 그래서 니네바에 대규모 도서관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는 니네바에 도서관을 만들어 슈메르 아카드의 문헌을 수집하고 등 문화적인 면도 있으나 역대 왕은 사자와 같은 맹수사냥을 즐기는 사나운 정복자였고 그의 대제국은 오래가지 못했다. 자, 기원전 7세기 말 아시아 제국은 이란 공원의 메디아와 바벨론의 칼데아 왕조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그 당시 니네베가 이제 파괴되어 붕괴되었다. 그 후 이집트와 리디아를 포함한 사국이 정립하는 형세를 이뤘으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것은 칼데아 왕조의 신바벨론 왕국이었다. 특히 이제 바벨로니아 왕국에서 제일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네부카드네자르이세요. 이때 이제 그 네부카드네자르 있을 때가 이제 신바벨로니아의 제일 전성기였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바벨론 왕국의 번영은 고 바벨로니아 왕국의 번영이 훨씬 능가한 것이며 수도 바빌론은 오리엔트에서 제일 가는 국제 대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헤브라이의 이른바 바빌론 유수도 이 무렵 있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만들어진 이제 대표적인 그 건축물이 그 네부카드네자르 2세 때 만든 게 공중 정원이라는 그런 유명한 그 정원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왕비를 위해서 만졌다고요. 공중을 이렇게 해갖고 다단계로 해서 정원을 만드는데 상당히 그때 기술은 도저히 이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러나 신바벨 왕국의 번영도 오래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란 공원에 위치한 메디아에 신종하고 있던 인도 유도부족의 페르시아 키로스가 메디아 왕위를 뺐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페르시아는 메디아와 같은 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페르시아 같은 민족이었는데 얘네들도 이란 계통의 민족이고 얘도 이란 계통의 민족이었는데 그리고 이 페르시아 국가가 이제 메디아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리고 키로스가 그 당시 이제 외할아버지가 뭐냐면 메디아의 그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외손자죠. 외손자인 키로스 2세가 뭐냐면 공격해서 메디아 왕위를 빼앗고 결국에 리디아를 점령해서 바빌론을 이제 그 점령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리디아는 이제 어디에 있는 나라냐면 오늘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리디아 같은 경우 뭘로 유명하냐면 최초의 화폐도 사용했다. 최초의 화폐. 자, 그래서 이제
클로이소스 왕 때 그리스 식민지를 포함한 소아시아 전체를 지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최초의 주화, 화폐를 사용했다는 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에 전파가 돼요. 예. 자, 하여튼 바벨론을 점령했고 다음에 캄비세스 때 이집트를 정복하고 다리우스 1세 때 그 영토를 확장하면서 오리엔트 전체를 완전히 통합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앞에 있었던 그 분열됐던 메디아, 리디아, 이집트 이런 왕조들을 다 멸망시키고 다시 아시아 다음에 통합을 하게 되죠. 예. 여기까지야 읽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비상을 보죠. 비상. 자, 비상도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 티그리스 상류의 작은 도시 국가였던 아시아가 기원전 7세기 때 우수한 철제 무기와 기병을 앞세워서 서아시아의 일부 지역을 통일했다는 거. 그래서 아시아의 중앙 집권 정책들 관련돼 있고 결국 아시아는 이런 멸망의 배경들이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아시아가 이제 멸망 후에 다시 그 아케메네스 왕조가 통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성 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이 아시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아시아가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들을 이렇게 나왔죠. 기마전술, 철제무기, 전차를 앞세워서 말이 끈 전차를 앞서서 통일했고 그다음에 아시아의 중앙 집권 정책이 쭉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지구라트를 이제 건설했다는 거야. 예. 예전에도 뭐 지구라트가 있었긴 했는데 이 지구라트를 더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보고 이제 바빌론 유수 때니 끌려갔던 그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커다란 지구라트를 보고 상상해서 만든 신화가 바벨탑 신화라고 있죠. 예. 그래서 신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드는데 신이 분노해서 바벨탑을 붕괴시켰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언어가 뭐 다양해졌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자, 수도 니네바에서는 왕국에선 각지에 파견된 학자들에 의해서 수집되는 많은 문헌들 그래서 이제 세기 문자로 기록된 전토파 문자를 수납하여 왕립 도서관을 세워서 학문 발전을 촉진시켰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아시아의 이제 유명한 왕 중에 하나가 이제 아슈르 나시르팔 왕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대규모 이제 뭐냐면 도서관을 만들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아시리아의 이제 그 멸망 과정을 보죠. 예, 피정복민들 강제 이주시키고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등 강압적인 통치를 하자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멸망했다. 이렇게 있고요. 거기 자료 2번에 보면 이제 아시아의 통치 방식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뭐 수사의 지구라트를 부숴버렸다. 나는 알렘의 사원에서 파면을 몰아넣었다. 사원을 파멸을 몰아넣었다. 나는 그들의 신과 여신들을 바람에 날려보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다른 민족을 공격하면서 다른 민족의 문화나 뭐 종교나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파괴했던 거야. 자, 이에 반해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는 좀 다르죠. 키로스 때부터 다리우스까지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정책들을 펼치게 되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페르시아가 아시아에 비해서 오래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천재 교과서를 보죠. 자, 천재 교과서 보기 전에 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76번입니다. 인증번호 76번이에요. 자, 서아시아 통일 볼게요. 자, 아시아는 바빌로니아가 기원전 16세기 멸망한 이후 여러 나라의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서아시아 지역에 철제 무기와 공속용 망치, 여긴 좀 약간 자세히 돼 있네요. 철갑 전차를 무장은 기병을 앞세워서 기원전 7세기에 통일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속용 망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궁, 뭐 철갑 전차, 그다음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신무기 같은 것들을 그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아시아는 전국지에 총통을 파견하고 군용도로와 교육로를 정비하는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대한 신전을 건설하고 니네바를 왕립도서관 등의 수많은 문헌을 모으는 학문적 발전을 촉진시켰다. 하지만 이제 피지배 민족들에 대한 강압적인 통치 방식에 인해서 각지의 반란을 일으켜 결국 멸망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와 다리우스 1세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 아케메네스 왕조와 다리우스 1세는 직접적인 문제는 나오진 않았지만
예전에 이제 역교론에서 잠깐 그 예문으로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내용을 보면 아시아 멸망에 분열된 서아시아는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서 통일됐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인제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이렇게 붙인 건 뭐냐면 뒤에 페르시아가 또 하나 있죠. 사산족 페르시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뒤에 있는 페르시아는 사상조 페르시아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이 아케멘스 왕조 페르시아는 인도 유도부족 계통이죠. 그래서 오늘 이란이라고 이제 이란인의 선조라고 보시면 돼. 페르시아인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메디아라는 나라도 그 아케멘스 왕조 페르시아와 함께 이란이 세운 나라인데 원래는 이제 메디아의 속국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키루스 2세 때 떨쳐나와서 결국에는 자기 외할아버지 국가였던 그 메디아를 멸망을 시켜버리죠. 예. 그래서 영토를 확장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다리우스 1세가 나오는데 다리우스 1세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이 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게 키루스 2세예요. 그래서 키루스 2세가 여기 잠깐 도중에 생략돼 있는데 이 사람을 좀 정리하고 좀 넘어가 볼게요. 예. 다른 국가에서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요. 예, 자, 여기 보면 키노스 2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이 페르시아를 건국했던 사람이죠. 메디아를 멸망시키고 그 영토를 확장하고요. 그리고 리디아,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제 신바빌론의 왕국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수도를 두 개를 둬요. 수사하고 페르세폴리스인데 상당히 국제적 도시고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키노스 2세 때부터 예전에 아시아가 멸망한 이유가 이제 강압적인 통치 때문에 멸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은 이민족에 대해 되게 간대한 정책을 펼치죠. 타민족의 정통과 종교를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키노스 원통에 반영하죠. 그리고 이때 이제 신바벨론에 있었던 잡혀서 유대인들을 석방을 시켜줘요. 예. 그래서 이 키노스 원통 관련된 내용이 여기 밑에 있는데 교과서에도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종전의 누구야? 예. 아시아의 어떤 강압적인 정책과 대조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잘 나갔다가 결국에는 스키타이 민족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스키타이 민족하고 이제 싸움 가서 스키타이 여왕한테 잡혀요. 그래서 키로스 2세가 이제 잡혀갖고 이제 처형당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캄비센스 2세가 이제 등장했는데 이때 이집트를 정복을 하고요. 그때 이제 캄비센스가 죽고 나서 한동안 이제 뭐냐면 혼란기가 있었죠. 혼란기가. 그리고 이 캄비센스 2세의 아들은 아니지만 이제 그 반개 혈종인 다리우스 1세가 이제 일종의 쿠데타로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요 과정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넘어가 보죠. 자, 다리우스 1세 때 인제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다리우스 1세 때 대제국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전국에 20개의 속주로 나누어 총독을 파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왕의 눈, 왕의 귀, 예, 를 불린 감찰관을 파견해서 감시를 했다. 그래서 이 감찰관을 사트라라고 해요, 사트라. 자, 그다음에 인제 왕의 길을 부리는 도로를 건설 역참을 정비했다. 요거는 이제 앞에 있었던 아시아도 있죠. 이 아시아와 이제 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수도 수사에서 서쪽에 사르디스 연결하는 2,700km의 도로를 많은데 도로 곳곳에 역참을 설치하고 공무 수행제의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그래서 아시아의 영향을 받았고 이렇게 이제 아시아 그다음에 그런 아케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도로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은 뒤에 이제 로마에도 영향을 미치죠. 예. 자, 그다음에 아케멘스 왕조가 이제 앞에 있었던 이제 아시아와 다른 게 뭐냐면 피지배 민족들에게 상당히 간대했죠. 그래서 피지배 민족들의 공납을 받는 대신에 그들의 정통과 신앙을 존중하는 간영 정책으로 제국을 통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케나스 왕조 페르시아의 중앙 집권적 통치 질서와 조로아스터교를 비롯한 문화는 주변 지역에 전파되어 많은 영향을 줬다. 특히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는 요 조로아스터교를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이 조로아스터교의 특징이 뭐냐? 보면 이걸 좀 정리를 하면요. 자, 이 조로아스터교는 그 이게 원래 이름이 이제 짜라투스트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짜라투스트교.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조로아스터교는 이제 뭐냐면 그 원래가 이제 페르시아어가 이제 자라투스트인데 이거 그리스로 이제 바뀌어서 조로아스터교를 얘기하죠.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조로아스터교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는 자라투스트라 그러니까 조로아스터라는 선지자가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이 조로아스터교가 이제 뭐냐면 경전이 아베스타가 있어요. 아베스타. 그래서 아베스타는 이원론적인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태초에 아리만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게 악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으라 마즈다는 게 선을 선택했어. 그래서 이 아베스타와 그러니까 아베스타 아리만과 아우라 마즈다 간의 어떤 싸움이 나오고 결국에는 선의 신이 뭐냐면 이긴다. 아우라 마즈다가. 그래서 아우라 마즈다가 이고 아우라 마즈다를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엔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있죠. 그럼 아우라 마즈다를 이제 숭배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페르시아죠. 이런 논리가 돼. 그래서 페르시아가 계속 정복 정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우라 마즈다의 어떤 영광을 뭐냐면 내세워서 그 당시 악의 무리든 아리만을 따르는 그런 세력들을 토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조나스교는 뭐냐면 정복 전쟁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리를 보면 강명의 선의 신인 아우라 마즈다와 그 다음에 불의 신 아우라 마즈다와 그 다음에 아리만 간의 싸움이죠. 아흐만이라고 또 하죠. 그리고 이들은 불을 숭배해요. 불을. 그래서 이제 불은 악을 제거하고 정결함을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들을 이제 불을 숭배하기 때문에 배화교라고 하죠. 구세주의 출현, 사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이원론적 세계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와 비슷하죠? 후에 이제 뭐냐면 유대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뭐 기독교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쳐요. 이게 그다음에 또 악의 신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아우라 마즈다를 선택할 것인가는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에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요게 이제 나중에 유럽에서 근대 유럽에 들면서 인간이 신에 의해서 이제 자유가 박탈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인간도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시작해. 근대에 들어서. 니체 같은 경우에는 신이 죽었다 이제 내세우면서 자유의지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거든요. 예, 신의 의지에 예속된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이제 자율성을 갖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쓴 책이 뭐냐면 짜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던 거야. 그러니까 조로아스트르의 선지자가 짜라투스트라잖아요. 짜라투스트라. 예. 이 사람이 이제 자유주의를 강조했잖아. 여기에서 조로아스트르에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게 착안해가지고 이제 자유주의의 강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쓴 거야. 이거는 이제 조로아스트르에 영향을 받은 거죠. 니체가. 그리고 제국 통치의 보편적 교리를 제공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뭐냐면 합리화시키죠. 그 세계 역사를 선과 악의 투쟁으로 이제 인식해서 이런 깨달은 자, 선의 무리를 따르는 이 페르시아가 악의 무리를 정복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리우스 1세가 이제 팽창 정책을 썼던 베이스 비문에 이제 뭐냐면 적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에 이제 조사스교는 유대교, 기독교, 뭐 이슬람교, 대승불교 이렇게 이제 영향을 주고요. 중국에서는 배화교, 인도에서는 파르시교라고 이제 불려졌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정보의 보호를 받으면서 인도와 이집트 작성하고 앞에서 이제 독일의 니체의 사상,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여기에 착안을 받아갖고 쓴 책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짜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트교죠. 조로아스트를 얘기하죠. 자,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아케네스 페르시아 왕조 때는 요건 국교화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냥 왕시에서 중요시 여기는 종교였지 국교화된 종교는 아니었어요. 국교화됐던 건 다른 종교 외에는 이거 외에는 믿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케네스 왕조 때는 아직까지는
왕실의 보호를 받았지만 뭐냐면 국교화된 종교는 아니었고, 이게 국교화되기 시작한 거는 언제 때냐면 뒤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 때요. 예. 사산 왕조 때부터 이제 국교화돼 갖고 다른 종교는 이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사산조 자체가 그 당시 조선족의 신간, 어 예전에 이제 조선족을 믿고 있고 거기를 모시는 신간 가문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직까지는 아케메네스 왕조 때는 국교화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리스 세계에 벌인 페르시아 전쟁에 패했고 총독들의 반란이 일어나 점차 세해지다가 기원전 4세기 말에 알렉산더의 침공을 받고 멸망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페르시아 문화를 이제 조금 볼게요. 그 뒤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사사왕조 페르시아하고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페르시아 문화는 사사왕조 페르시아하고 이제 연결돼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조로아스교가 나오죠. 조로아스교는 불을 신성시하고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사용된 불이 중시하기 때문에 불은 통치자의 권력을 하기도 하였고, 유일신을 숭배했으면 아우라 마즈다를 했죠. 그 세상의 빛과 선의 신 아우라 마즈다와 악의 신 아흐만과 싸우는 것으로 봤다. 그래서 선과 악의 대결,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 구세주의 출현 등 조라스 교리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줬다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페르시아라는 자체가 딱 중간에 있고 되게 문화적 다양성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다양성, 종합성,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융합한다는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국제 성격을 갖고 있는 페르시아 문화는 동서세계에 영향에 끼쳤다. 그래서 페르시아 발달된 은과 유리로 만든 그릇이나 도자기 제작 기술 등은 동서세계로 연결하는 중개물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공예 물품에 이제 페르시아계 은재 물품하고 그다음에 신라의 유리 물품이 이제 물병하고 이제 영향받은 게 나오죠. 예. 그리고 그 당시 페르세폴리스라는 그 페르시아 수도를 이제 보면 이때 이제 뭐 각지의 건축 자료들, 그 건축 기술들 같이 합쳐가지고 만든 그 도시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 자체가 페르시아 문화의 상당히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우스 있을 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수도를 건설한 페르세폴리스는 전국 전역의 건축 자료를 사용했고 다양한 지역 출신의 기술자를 동원하여 건축했기 때문에 세계 문화의 전시장으로 불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거기 서양사 개론에 있는 이제 페르시아 관련된 내용을 계속 읽어볼게요. 다리우스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다리우스는 이 강다한 제국을 20개 주로 구분하고 주마다 총독, 스태프와 그 다음에 군사상관, 징세관을 임명하여 지방행정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게 하고 수시로 중앙에 순찰관, 감찰관을 이제 파견하여 그들을 감독하였다. 또 도로를 정비하고 수도 수사로부터 리디아 사르디스에 이르는 1600마일의 주도를 새로 건설하고 우편제도를 마련한 등 제국의 통일적이고 조직적인 통치를 심히 기울였다. 자, 페르시아 문화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들의 종교였다. 자, 예언자 조로아스교. 자, 이건 페르시아 명호는 자라투스트라. 그죠? 자라투스트라. 창건했던 조로아스교는 처음에 지혜의 신 아흐라 마즈다를 숭배하는 지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점점 강명의 선신에 대해 암흑의 악신의 도전과 투쟁이라는 이원적인 윤리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래서 강명의 신이었던 아흐라 마즈다를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고 악신을 가담한 자는 지옥의 불을 하면에 할 것이라는 교리가 생겼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명의 신을 받기 위해서는 강명의 신을 받기 위해서 배하교로 불렸으며 기독교 후에 이슬람교에 영향을 끼쳤으며 중국에도 전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페르시아 관련된 내용은 이제 서기에서 한번 찾아서 읽었고요. 다른 교과서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비상 교과서를 좀 보죠. 자, 비상 교과서도 이제 다리우스 1세에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래서 중앙집권화 정책 관련된 내용이 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폐도 통일하고 상품 유통도 원활히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왕의 기대에 관련된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이제 보면요. 자,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세상에서 페르시아의 전령보다 빨리 이동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던 것을 소개하며 왕의 길이 고대 세계의 고속도 역할을 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페르시아는 피지배 민족들 협력을 얻기 위해서 피조국민들의 세금을 거두는 대신에 그들의 어떤 고유한 문화와 종교, 언어를 존중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간영 정책을 바탕으로 페르시아는 약 200년 동안 통일 제국을 유지했다. 그러나 페르시아는 그리스와의 전쟁을 패했고 각주의 총독들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쇠퇴했고 결국 기원전 4세기 때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의 침공을 받고 멸망했다. 이렇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아케나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그래서 그 밑에 키로스 칙령이 있는데 그 키로스 2세 원통이 있죠. 이 이제 상당히 강령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키로스 2세 원통이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으로 평가받기도 했다는 걸 알려주고 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시오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강령 정책을 내세웠다. 예. 그래서 이제 키로스 2세 원통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우라 마지다 뜻에 따라 말하니 살아있는 너희의 정통과 종교를 존중하겠다. 누구도 다른 사람이 억압해서는 안 된다. 안 되며 이유 없이 남의 재산을 빼앗아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자, 남자든 여자든 노예가 되는 걸 반대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키로스 이 원통은 기원전 6세기형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건설한 키로스 2세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 진옥으로 이제 원통호 자신의 통치력을 생겨서 만들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왕의 길과 관련된 기록이 이제 헤로도트의 역사가에 기록돼 있죠. 그래서 왕의 길은 총 길이가 2,600km로 중간에 가장 빠른 말을 바꿔 탈 수 있는 역이 100여 개에 달았다. 그래서 아케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이러한 도로를 이용해서 왕의 명령을 지방까지 빠르게 전달할 수 있었고 또한 왕의 길은 교육에서 활용하여 제국의 번영을 기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조일본하고 자조일본을 참고해서 그 당시 페르시아가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이유를 정리해보자. 자, 페르시아는 피지배 민족들의 문화와 종교, 언어를 존중하고요.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면서 왕의 길을 통해 왕의 명령을 지방까지 빠르게 전달하여 제국 통치의 효율성을 높였고요. 또 왕의 길은 제국 내 교류와 산업 발전에 활용되어 제국의 번영에 기여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페르시아 문화와 종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앞에서 이제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영 정책을 통해서 다른 민족의 문화와 융합하여 국제적 문화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는 여러 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여 국제적인 문화를 꽃피웠다.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쓰였던 페르세폴리스의 왕궁 유적에서는 페르시아가 정복한 여러 나라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고요. 한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당시 서아시아 지역에 널리 쓰였던 아람어, 이 아람어 같은 경우에는 국제어였어요. 그 당시. 네. 그래서 일종의 오늘날 영어와 비슷한 국제어였거든요. 그래서 아람어를 이제 공용으로 사용했고 페르시아어도 세기 문자를 포기했다. 앞에 이 세기 문자가 포옹 문자라고 했죠. 포옹 문자이기 때문에 뭐냐면 페르시아어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에는 공예도 발달했는데 여기 공예 관련된 내용 있죠. 날개 달린 사자 장식. 예. 그래서 이제 발달했는데 사사왕조 페르시아 금속 세공품과 유리공예품도 유럽과 이슬람 세계 그리고 동아시아에 전파되었다. 자, 페르시아인들은 조로아스트교가 창시한 조로아스트교를 널리 믿었다. 조로아스트교는 이 세상을 강명의 신 아우라 마즈다와 그 다음에 악의 신 아디마의 대리로 받고 페르시아인들이 선한 신을 승을 믿었기 때문에 선한 신의 상징인 불을 숭배했다. 그래서 조로아스트 교리 중에 이제 선악의 대결,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 등의 내용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미쳤고요. 조로아스트교는 다리우스 1세의 혼을 받아 널리 퍼졌고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트를 국교화 삼고 민족의 정통성을 강조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조로아스트교는 아케메네스 때는 국교화가 되진 않았지만 사사왕조 페르시아 때는 국교화가 됐어요. 예, 아까 이거 좀 차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한편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트교의 그리스도와 불교 등의 외대 종교를 융합한 마니교가 탄생했다. 그죠? 마니교. 이 마니교는 만이라는 선교사가 만들었죠. 선지자가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마니교라고 해요. 마니교. 예. 그래서 이 마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세기 초에 이제 만들어진 종교거든요. 그래서 조로아스교하고 기독교,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네스티우스파가 있죠. 그다음에 불교가 결합이 됐어요. 근데 조로아스터 입장을 때는 이게 당연히 이단이에요. 예, 조로아스터 나왔다고 해도 예, 이단이기 때문에 이 마니교는 순교를 당하죠. 마니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조로아스터와 마찬가지 선악 이분법은 마찬가지로 선의 신과 악의 신이 이제 뭐냐면 싸운다고 봐. 얘도 예, 정형적인 이분법적인 어떤 신앙체를 갖고 있는데 조나스는 더 철저하죠. 조나스는 결국에는 선의 신이 이긴다고 하는데 얘들은 끝까지 간다고 해. 마음속에 선과 악의 투쟁을 벌이고 모든 인간은 선과 악이 동시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조나스교처럼 선과 악의 그냥 있고 선을 무익다는 사람, 악에 무익다는 사람 이렇게 대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는 모든 사람 안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선과 악이 끝까지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철저히 이혼론적 종교죠. 종교죠.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을 뭐냐면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참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속의 악을 뭐냐면 좀 억누르고 내 마음속에 선을 키워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적 요소를 좀 도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음주나 육식을 금하고요. 그다음에 살생을 금해. 그래서 내 마음의 선을 뭐냐면 육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 마니교야. 예. 그래서 이 마니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그 아케메네스 사사조 왕조 때 탄압을 받았고 이게 나중에 이단 쪽으로 해갖고 전파가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마니교라는 종교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마니교는 이제 중국에서는 명교라고 하죠. 명교. 예, 명교.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베이스 부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산에 암석을 깎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새겨놓은 건데 이때 이제 다리우스 1세가 이제 아흐라 마즈다의 축복을 받으면서 반란군의 이제 그 우두머리를 이제 밟고 선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 다리우스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캄비리스 2세가 죽고 나서 그때 이제 혼란기에 쿠데타 그 군사 반란을 갖고 이제 집권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가마우타라는 가짜 가마우타 사건이 나는데 이 가마우타라는 반란군을 잡아가서 이제 이렇게 그 신문하는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여기 보면 이제 페르시아 문화가 담긴 포용성과 개방성을 볼게요. 여러 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인 페르시아 포용성은 페르세폴리스 왕국 유적에 잘 드러내고 있다. 자, 페르세폴리스 왕국은 다리우스 1세 때 조성된 곳으로 이거는 그리스, 아시아, 이집트 여러 지역의 조각 양식과 건축 양식이 반영됐다. 한편 페르시아 문화는 제국의 학대와 활발한 교육에 힘입어 유럽과 이슬람 세계는 물론 동아시아에 전파됐다. 사사왕조 페르시아에서 유행한 유리 공예품은 당을 도와 당을 통해 우리나라에 전해졌는데 이는 신라 고분에도 발견된 페르시아 양식의 유익전을 통해서 뭐냐면 진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금성교과서를 이제 볼게요. 자, 아케네스 왕조 페르시아인데 앞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리우스 1세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와 달리 정복한 피지배 민족의 간영을 베풀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 간영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고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페니키아인데 무역 활동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동부 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이제 싸운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페르시아가 뒷배를 봐줬던 애들이 페니키아인들. 그래서 페니키아인들하고 그 당시 그리스, 폴리스 간에 동부 지중해 어떤 무역 패권이 어,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때 페르시아가 페니키아를 이제 도와주는 과정에서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났다. 이게 일종의 페르시아 이제 경제 배경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전쟁 때 이 페니키아인들은 당연히 페르시아 편에 서갖고 그리스 폴리스 국가들과 싸우게 되죠. 자,
그러나 이러한 간영 정책의 시행으로 약 200년 동안 페르시아는 통일과 번영을 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그 세태 배경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키로스 원통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시투스 산에 있는 베이스트 비문이 있어. 네. 그래서 이 조아스 교회에 대한 왕의 권위를 나타나는데, 요 비문은, 베이스트 비문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리우스 1세가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했잖아요. 가짜 가마우타 사건을 다루면서 가마우타 관련된 무리들 잡아서 어, 처단하는 그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조로아스교를 통해서 자신의 아우라 마지다의 어떤 힘을 받아가지고 이들 반란군을 처벌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요. 예.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집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베이스트에 뭐냐면 그러니까 빔을 세웠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뭐 그 아시아하고 이제 사사조 페르시아의 뭐 비교와 차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은 전국의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지배했고 차이점은 아시아의 이민족을 강압적으로 통치한 데 반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이민족에 대해 강경 정책을 했다는 거. 그래서 있고 다리우스 1세는 조다스교 교회를 제국 통치에 적극적으로 이용했고 왕의 통치를 정당화시켰다. 예. 그게 이제 나타난 것이 여기 비시투 사안이라고 했는데 이게 원어민일 거예요. 베이스는 영어고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 정당화 관련된 내용, 네, 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관련된 내용도 뭐 비슷비슷하죠. 여기 뭐 조다스교를 널리 믿었고요. 그 다음에 조다스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죠.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교과서 내용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특징이 있다.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것들이 페르세폴리스에 남아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페르세폴리스 궁전 유적에서 볼 수 있는 페르시아의 문화의 국제성을 좀 볼게요. 자, 페르시아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이집트, 아시리아, 그리스 문화를 수용했다. 자, 페르세폴리스 궁전은 경사지에 덫을 닦아 계단식으로 지었는데 이건 바벨로니아 건축법이고 망국의 문 옆 양쪽에 돌로 만든 인면 수신상은 아시아 미술 양식이다. 아련장의 넓은 공간을 그리스의 돌기둥으로 떠받친 공법은 이집트에 유행했으며 조공행렬도와 동물투쟁도는 아시아식으로 돕을 새김이 했다. 도틀 새김이 했다. 도틀 새김이 했다. 예, 발음이 안 되네요. 자, 하여튼 여기 우리가 구체적인 이제 뭐냐면 내용까지 알 필요 없죠. 다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페르시아의 어떤 문화의 국제성이 페르세폴리스의 건축 양식에 많이 반영됐다. 이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 이제 사사왕조 페르시아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마니교가 있죠. 마니교는 동방에서 전해진 불교와 서방에서 전해진 기독교 등 네스토스교 같은 것들 외대 종교가 조다스교와 융합돼 성립됐다. 자, 마니교의 가르침은 기독교와 불교 사상을 수용하여 현세를 부정한 금육주의, 정신주의 성향이 강해. 앞에서 얘기했지만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을 누르고 그, 그 선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 이 불교적 요소를 도입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살생이라든지 이런 것들 못하게 하고 금욕생활하고 이런 것들 다 여기 불교적 요소예요. 참선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당시 국가와 결합해서 세속가가 지냈던 조화수가 대입을 했죠. 국교화 됐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이는 탄압을 받았어. 만이교는. 만이는 이제 수충당했고. 그래서 사사왕조 페르시아에서는 이단으로 탄압받은 그 마니교는 중앙아시아에서 와 중국에 전해졌다. 자, 페르시아 문화는 사사왕조 시대 때 번영하여 서아시아 문화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후 오랫동안 강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건축과 공예에 뛰어난 그 작품을 남겼는데 여기에서 이제 특히 은그릇, 유리그릇, 견직물, 도자기 기술 양식은 서아시아 세계는 물론 동쪽으로는 중국, 한국, 일본까지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꼭 거기에 보면 페르시아 유리 뭐 신라에 전해지다. 근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재교육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이제 등장한 거 있죠. 기원전 8세기 파르스 지역에서 일어난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때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했다. 그래서 기원전 6세기 중엽에 기병과 군병을 앞세운 특히 이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주역 중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군병이야. 이 활을 되게 많이 쐈거든요. 예. 그리고 아테네하고 싸울 때도 마라톤 전투에서 이 궁수들이 주력을 내세웠죠. 예. 그 당시 마라톤 전투에서. 자, 키루스 2세가 주변 국가를 정복하면서 대제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는 다른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포용한 포용 정책을 통해서 제국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차지하여 서아시아 세계를 다시 통일한 후, 그러니까 이집트를 차지한 거는 이제 키루스 2세 때가 아니라 이거는 캄비세스 2세 때예요. 캄비세스 2세 그 아들 때. 서아시아를 세계를 다시 통일한 후 아케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이후 200년 동안 번영을 하였다. 그래서 이제 키루스 2세의 이제 정책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 키루스 칙령, 키루스 원통 관련된 내용이 있고 앞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죠. 자, 다리우스 1세의 정책을 볼게요. 기원전 6세기 말 다리우스 1세는 반란을 평정하고 가짜 가마우타 반란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걸 평정하고 정복 전쟁을 통해 펼쳐서 그리스 식민지를 정복하는 등 그 눈부신 전공을 세웠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가 여기 정복한 건 주로 이제 리디아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오니아 지역에 있는 그런 그리스 식민 도시죠. 자, 그래야 지금의 인도 북부의 불가리아에 이르는 방대한 영토를 다스리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를 누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 사람의 중앙 집권화 정책인데요. 뭐 그 앞에 있는 교과서 내용하고 동일해요. 예. 자, 근데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다른 교과서 없는 내용 있죠. 요 부분이죠. 지중해와 홍해에 있는 운하를 최초로 건수했다. 그래갖고 아마 이제 수에즈 운하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 수에즈 운하 같은 게 고대 이집트에서 만들려고 하다가 조금 운영하다가 이제 막았거든요. 요걸 다시 뭐냐면 복귀시킨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책을 그래서 페르시아 때 한 번 더 만들었나? 그렇게 이제 한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여기를 이제 뚫었다. 근데 최초보다는 기록에 보면 고대 이집트 때도 뚫었다고 하거든요. 그거 이제, 여기도 한번 두 번 뚫었나? 두 번째 뚫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잘 운영은 안 됐어요. 잠깐 운영하다 만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나 번영을 누렸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그리스 원정에서 거듭 실패하여 세력이 약화되자 총독의 반란을 곳곳에 일어났고 지배층도 분열되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뭐냐면 팩트 체크를 좀 할 필요 있어. 왜냐면 이 당시 이제 그 그리스 원정 실패 때문에 마치 페르시아가 뭐냐면 멸망을 한 것처럼 쇠퇴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그리스 원정 이후에도 100년 동안 뭐냐면 페르시아는 쭉 유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 원정이 실패한 후에 외교적으로 그리스 국가를 조종하면서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요건 너무 이게 단편적이고 이제 너무 서양 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 거기에 이제 너무 반영된 것 같아. 예, 제 생각 그래요. 자, 하여튼 결국에 페르시아 제국은 점차 쇠퇴했다. 기원전 4세기 무렵에 알렉산더에 멸망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뭐 여기 보면 다리우스 1세가 건설한 새로운 수도를 지도에 찾아보자. 이렇게 내는데 자, 여기 보면 다리우스 1세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국의 여러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그 도로망인 왕의 길을 건설했다. 행정 수도 수사에서 소아시아의 사르디스에 이르는 주는 도로는 그 길이가 2,683km를 닳고 도로 위에 121개의 역창과 강문 4개가 있었다. 근데 잠깐 제가 잘못 읽었네. 예, 여기 관련된 그 역창 관련된 도로망 관련된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지도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좀 보면 이 수사하고 이제 뭐냐면 페르세폴리스 얘기 같아요. 두 개의 이제 도시 같은데 이게 이제 그 다리우스 1세가 아니라 좀 약간 팩트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조사하기는 이제 다리우스 1세 때 수사하고 페르세폴리스 만든 게 아니라 키로스 1세 때 만든 거예요. 키로스 2세 때? 키로스 2세 때 이제 뭐냐면 스토드 수사와 페르세폴리스를 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제가 착각했어요. 네, 다시 얘기할게요. 페르세폴리스는 이제 뭐냐면 BC 518년에
다리우스 대제에 의해서 건설되어 맞죠. 그러니까 이제 다리우스 1세가 건설한 수도는 페르세폴리스야. 예. 제가 착각했어요. 그리고 키로스 2세 때 만든 게 수사고요. 예. 중요한 건 아닌데 얘가 다리우스 어 1세 때 만든 거죠. 얘가 키루스 1세 때, 그러니까 키루스 2세 때 만든 거고, 이거 다리우스 1세 때 만든 거고. 예. 다리우스 1세 때 만든 거다. 제가 다리우스 2세라고 하지 않았죠? 예. 자목 얘기할 수 있는데 다리우스 1세 페르세폴리스. 예. 제가 잠깐 착각해서 얘기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 다음 뒤에 넘어가서 페르시아 문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여긴 되게 자세히 있네. 조로아스기 출연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페르시아인들은 기원전 6세기경부터 예언자 조로아스교, 그래서 이제 이건 그리스 표현이고 짜라투스타죠. 예. 그래서 가르침에 기반을 두어 창조령 아우더 마주를 섬기는 조로아스교를 널리 믿었다. 다신교가 지배였던 그 시대에 숭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참신 아우다 마주다뿐이고 나는 조로아스의 가르침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또한 조로아스교 영토를 확장할 때 그 조로아스교는 영토 확장을 신의 이름을 정당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동서を팽창하는데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줬다. 자, 조로아스의 내세관, 그다음에 성과 악에 대비된 이혼론적 세계관,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 등의 교리는 구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뿐만 아니라 멀리 인도의 대승불교 등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조라스교는 3세기 때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국교가 되었고 이 시기 때 경력 아베스타가 집대성했다. 그래서 국교화된 거는 사사왕조 페르시아 때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교도를 통해서 페르시아 문화의 발전을 볼게요. 자, 페르시아인들은 피정복민의 문화와 종교, 언어 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펴면서 아시아, 이집트, 그리스 등 여러 민족의 기술과 문화를 흡수했다. 그 결과 다양한 건축 양식을 융합한 건축술과 화려하면서도 정교한 공예 기술이 발전됐다. 그래서 페르시아 문화의 이런 포용성은 뒷날 페르시아 예술과 문화가 인도,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비롯한 동아시아에 퍼져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거기 보면 이 페르세폴리스 관련된 내용이 있죠. 다리우스 1세가 이제 만든 국제 도시. 그래갖고 옆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도시들의 여러 나라들 건축 양식들이 혼합해서 만든 것이다. 그 다음에 저 밑에 이제 그 황금 유물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서아시아 지역의 고대 유물에 대한 그 논쟁 같은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아마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제국지 시대 때 서양 그 열강들이 서아시아 지역의 문화적인 그 유물들 약탈하면서 그 소유권 관련된 가지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논쟁이 생긴 거 관련된 내용 같아요. 그 약탈 문화재에 대한 관련된 내용 같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보면 자, 서양인들 통해 비친 그 페르시아인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뭐 다리우스 1세와 다리우스 3세 이렇게 있는데 다리우스 1세 때는 이제 페르시아의 제일 전성기 때고 요거는 다리우스 3세는 이제 마지막 왕이잖아요. 알렉산더한테 쫓겨서 이제 죽게 되죠. 부하들한테 죽게 되는데 요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예. 그래서 너무 서구 중심적인 어떤 세계관이 반영돼 있다. 특히 이제 영화 300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이 영화 3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르시아 3차 전쟁, 2차 페르시아 전쟁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때 크세스가 이제 주도를 했는데 얘 보면 좀 우스꽝스럽게 이제 그려져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서구 중심적인 어떤 세계관이 반영돼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오늘날까지 서양인들에게 페르시아인들이 상당히 야만적인 적으로 이제 모사됐다. 이해되고 있다. 예. 오리엔탈리즘의 어떤 반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사사왕조 페르시아하고 뭐 파르티아 그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제가 두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한 번 더 얘기했죠. 두 번째 인증문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문은 50번이에요. 두 번째 인증문은 50번입니다. 자, 오늘 강의 끝까지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